네, 목요일마다 새롭게 선보이는 재밌는 자연학교 시간입니다. 목요일이 나무 목자잖아요. 그래서 이날 식물 얘기를 하자. 그러다가 동물도 해야지. 그러다가 자연학교가 됐습니다. 동식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는 나무 박사님들 모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12월에 화성행궁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행사할 때 그때 나오셔서 아주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죠. 이게 퀴즈를 오늘의 기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분들입니다. 오늘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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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앉으셔서 어느 분을 보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저희가 이제 시간대를 5시로 옮겼잖아요. 저녁으로 옮기고 또 실내에서 두 분 처음 오시는 거라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떤 분들을 자꾸 정글에서 돌아왔다고 할까, 나무 박사님이라고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어느 선생님이 먼저 소개하시겠어요? 네.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수석연구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녹색탄소연구소에서 돌과 나무를 연구하고 있는 수석연구원 노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오늘의 기후하고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험 방송 송출 때도 한번 나왔었고요. 네네. 기상캐스터 선출할 때도 한번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시간을 이제 옮길 때 그리고 시간을 늘릴 때도 왔고 이제 이번에도 이 시간대도 옮기면서 시간이 좀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참 제가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참 관계가 무량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 오디션 할 때부터 노윤석 연구원님 계속 나오셨잖아요. 예. 거의 오늘의 기후의 산 증인이신데 수석 연구원님을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설명하셨지만 나무 숫자에 돌 석자, 산림 전문가셔서 나무와 돌을 연구한다. 네, 맞습니다. 토양과 나무를 연구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수석 연구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밀림에서 살아 돌아온 노윤석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녹색탄소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산림인문학자 박지현입니다. 네. 산림 인문학자. 그래서 어떤 걸까요 하고 지난번에 궁금해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원래는 문학박사 그냥 인문학자였는데 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을 만나고 제가 나무 박사로 전향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산림인문학자라고 이제 스스로를 네이밍하게 되었습니다. 네. 산림 인문학자 박지연 이사님은 지난번에 화성행궁 행사 때 모시면서 제가 느꼈던 게 노윤석 연구원 수석 연구원님의 통역사 같은 느낌도 좀 받았어요. 제가 노윤석 수석 연구원님이 이렇게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딱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해주셔서 박지연 이사님이. 네. 그런데 저희 이번 재밌는 자연학교에 두 분이 앞으로 고정으로 나오시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쫙 시리즈 기획을 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고편으로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순서?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소나무 얘기를 좀 하다가 갔는데 이제 우리가 도시에 이제 대부분 한 90% 정도 우리가 도시 인구가 그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가로수에서 보는 나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원래 사실 나무의 고향은 산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나무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를 일단 침엽수와 하렵수로 구분을 해서 침엽수 편 한 3회 정도, 그다음에 하렵수 편 한 3회 정도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테마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가는 그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학교에도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멋진 나무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나무 성지순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내용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가님과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나무를 침엽수편 한 3번, 화렵수편 3번, 또 공간에 따라서 사찰학교,
공원의 나무들 한 3번. 그러면 두 분은 굉장히 오늘의 기후 장기 출연의 야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쫙 만드셨네요. 그렇죠. 네.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그럴 리가요. 네, 저희가 고맙죠. 여러분 이건 책 한 권을 함께 읽는 느낌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그러면 오늘은 침엽수인가요? 화렵수인가요? 아니면 침엽수, 화렵수 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개괄. 개괄에 먼저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고 네. 그리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엽수와 화렵수 하면은 얼핏 생각할 때 침엽수는 뾰족한 가시가 있는 거, 화렵수는 잎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차이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래요? 침엽수, 화렵수 자체 이름 자체가 그 뾰족한 나무잎나무, 넓은 나무잎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이제 침엽수, 화렵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모든 재밌는 얘기를 하기 전에는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좀 재미없는 얘기, 식물 분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전 시리즈를 하기 우리가 전에. 마중물로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최대한 간결하게 46억 년의 역사를 3분 안에 줄여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 너무 예쁜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림이 뜹니다. 지금 나무의 역사를. 예. 그래서 이제 지구 역사를 보통 46억 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식물이 태어난 거는 그 중에 비교적 최근인 4억 7천만 년 전에 이제 식물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4억 7천만 년 예. 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재 그 4억 7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동안 그 식물이 크게 5가지의 식물 진화의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진화했듯이 그렇죠. 나무도 진화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생물이 다 진화하는데요. 네. 그첫 번째 혁명은 바로 바닷속에 있던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겁니다. 네. 예. 그게 그 첫 번째 식물이 이끼류거든요. 예. 그래서 바다에서는 조류로 살던 것들이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육지로 올라오게 첫 올라오는. 육지로 생산된 육상 식물이 이끼류입니다. 네. 이끼류가 이제 참 번성을 했었는데 이끼류 같은 경우 단점이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끼류는 쪼만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성된 물질을 저장할 데가 없었어요. 저장하고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물질 저장의 한계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혁명이 관다발이라는 게 생깁니다. 광합성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렇죠. 몸속에. 그게 관다발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듣기로 물관체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생물 시간에. 이렇게 광합성 생성된 탄수화물이나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들을 이동하는 통로거든요. 네. 또 관다발은 또 줄기를 형성하는 또 줄기의 구조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식물이 석송류라고 하는데요. 석송류요. 예,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현재도 이제 소나무 옛날 기와집 위에 자그마한 이제 식물이 석송이라고 자라는데 이게 꼭 생긴 게 이끼랑 똑같이 생겼는데 키만 큽니다. 그래서 이끼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관다발에 있으니까 높이 자랄 수 있어요. 버텨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예, 이렇게 이게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났고요. 석송류. 예, 석성류. 그다음 세 번째 혁명이 이제 그 잎의 혁명인데요. 아무래도 이 이끼나 석송류 같은 경우 줄기로만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네. 줄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가 잎으로 진화를 하면서 잎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식물이 우리가 흔히 이제 봄에 나물로 먹는 고사리류. 고사리가요. 예, 고사리가 이제 발전돼서 그런 걸 양치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식물의 광합성이 어느 정도 진화적으로 완성이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고사리 같은 경우는 포자로 번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포자가 상당히 이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합한 환경이 아니면 바로 발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생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식물은 종자를 포자 대신에 포자 대신에 종자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게 이제 종자식물이고 종자식물 이후부터가 우리가 흔히 하는 거시식물, 속시식물로 나눠지는데요. 네.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의 이제 큰 차이점은 꽃을 피냐 안 피냐. 네. 그다음에 씨가 이제 시방이 밖으로 나와 있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건 뭐 그렇게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진화하게 됐고 결국은 거시식물은 침엽수로
속시식물은 화렵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아, 이 설명을 제가 중학교 때 미리 들었으면 네. 이 생물이 좀 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끼,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게 식물의 진화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단편적으로 외웠었거든요. 그렇죠. 이 식물들이 진화를 했지만 그 전에 식물들이 물론 멸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끼류도 지금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동시에 이제 진화의 생물들이 이제 지구에 동시에 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되게 재밌는데요. 어렵고 재미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엄청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금 뜨는 그림들 다 보셨죠? 그 쭉 진화하는 도표도 나오고 나무가 어떻게 화렵수로 점점 변화했는지 그림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1억 년도 더 지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쭉 와서 고사리 양치식물까지 와서 거시식물에서 침엽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렵수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화렵수보다는 침엽수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생겼던 걸까요? 예, 그렇다고 진화 과정 속에서 이제 현재 시점 현재 시점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침엽수가 발생한 거고 그거 환경에 맞는 상황에서 하다가 이제 화렵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한데요. 화렵수가 발달된 이유가 꽃이 이제 침엽수 화렵수의 가장 끝이 꽃이거든요. 근데 꽃이 생긴 이유가 벌을 꼬드기기 위해서 곤충들과 공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침엽수와 화렵수의 특징적인 차이인데 이제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이제 더 많이 번식하려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재밌죠? 저희 1부 끝곡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노윤석 연구원님, 녹색탄소연구소의 박지연 정책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관해서 궁금한 것 샵 0999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 주시고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샵 0999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재밌는 자연학교 이어가겠습니다. 노윤석 연구원님과 박지연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 오늘 나무 이야기 1탄으로 침엽수와 화렵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침엽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먼저 나타났던 게 침엽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화렵수다 하셨는데 침엽수가 그렇게 화렵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먼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생존 경쟁력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떤 점이 그런 침엽수의 장점이었을까요? 침엽수의 장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엽수의 장점은 정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나타났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진화가 덜 되었다. 그게 구조가 장점인가요? 복잡하지 않다.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침엽수 하면은 우리 김희숙 진행장님은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침엽수 하면 눈 많이 오는 날, 오늘 같은 날 진짜 아름다운 나무. 눈이 탁 쌓였을 때 전나무나 맞습니다. 소나무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캐나다나 미국의 막 로키 산맥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쫙 펼쳐져 있는 아니면 시베리아나 뭐 이런 데 펼쳐져 있는 그 침엽수림은 화렵수에 비해서 사실은 약간 단일한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품종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소나무도 사실은 다른 나무들을 좀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단순함의 위대함. 이게 이제 저는 침엽수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순함이 바로 생존의 경쟁력이고 침엽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함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저 왠지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그렇게 뭔가 단순한 조경에서 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노윤석 연구원님도 침엽수의 위대함에 대해서 침엽수의 위대함은 동감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침엽수도 좋은 나무지만 화렵수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나뭇잎이 아름다워서?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두 가지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한국에서 많이 있다가 이제 외국을 나가다 보면 열대지방을 주로 가거든요. 아, 맞아요. 열대지방은 거의 화렵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 그런 신기한 화렵수들을 보다 보니까 또 좋아했고, 또 뭐 저는 또 민주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생물종의 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물종의 90%는 화렵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종의 다양성이 네, 종의 다양성이 네, 넓고 그러다 훨씬. 보니까 많은 뭐 정체적인 생태적인 양도 화렵수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화렵수. 화렵수가 더 좋습니다. 그 다 좋게 말하면 다수결인데 대세에 추종하는 거 아닐까요? 뭐 나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저도 그 저희 고양시에서 열대작물 재배하는 그 농장에 PD님하고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온실에 열대작물들이 쫙 서 있는데 정말 다 화렵수였던 기억이 지금 나요. 네. 그 잎이 다 다르게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좀 신비롭기도 하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 무서운 거 나올 때 이렇게 나뭇잎들이 움직이는 얘기 막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군요. 침엽수와 화렵수. 화렵수의 장점은 아까 번식인가요? 그 꽃이 일단 이제 동물들과 곤충들과 공생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번식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뭐 심지어는 코끼리나 침팬지 등도 이런 이제 포유류까지도 이용해서 번식을 하거든요. 이제 화렵수 같은 그런가요?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두리안 같은 경우 네. 냄새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리안이 번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두리안 냄새를 많이 풍겨서 이제 동물들을 모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먹고 다른 데 가서 배설을 응가를 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렇게 화렵수가 아주 머리를 뭐 똑똑하게 잘 써서 자기들을 번식에 한 군데에서만 살면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 군데 뻗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지 이제 생활 환경에 적응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진화론적인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죠. 여기서 제가 잠깐 네. 또 하나 그 침엽수에 대한 또 이 옹호를 하지 네, 않을 네. 수가 없는데 이 번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속시식물인 화렵수는 지금 되게 뭔가 머리를 써서 교활하게 남을 이용해서 네, 남을 이용해서 그러나 침엽수는 네. 그냥 자기 힘으로 오로지 바람의 힘으로 정말요? 물론 새나 곤충들이 그 수분을 돕기도 하지만 네. 그 수분 화분이 꽃가루가 바람에 확 날려가 가지고 그래서 거시식물인 거죠. 모든 그러니까 암꽃과 수꽃들이 전부 다 겉으로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겉으로 다 드러나 있고 씨들이 다 그 솔방울 안에 이렇게 인편 속에 팍팍팍팍 박혀 있잖아요. 네. 우리 그 화렵수의 꽃 씨는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화렵수는 숨어 있잖아요. 안에 숨어 있죠. 네, 숨어 있죠. 얘네들은 다 이렇게 겉에 인편에 콕콕콕콕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수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익어서 이제 땅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 번식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아까 그 말씀드렸던 생존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일종의 인해 전술식 그러니까 씨앗도 침엽수. 맞고 네,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솔향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막 송화가루 맞습니다. 뿌려질 때 그 네. 느낌. 그렇구나. 여러분은 침엽수와 화렵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보통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박지연 이사님 말 들을 때는 와 침엽수 했는데 그다음에 두리안 얘기를 들으니까 와 화렵수 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가 산림이 조성될 때 침엽수가 많은 산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화렵수가 많은 산이 더 좋은 건가요? 뭐 제가 다수결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기 섞임의 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태적인 합리성, 좋은 부분은 여러 가지 종의 다양성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유림,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산림을 혼유림이라고 하거든요. 혼유림이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도 그렇고 혼유림. 이막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런 같이 침엽수와 화렵수, 그다음에 초봉과 목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초봉과 목봉은 뭐죠? 풀과 나무. 풀과 나무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가장 좋은 생태계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거는 좀 안 좋게 느껴지죠.
그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침엽수가 자랄 수밖에 없는 생태계에서는 있고. 네, 그건 침엽수림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화렵수가 자라는 곳에서는 또 화렵수림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대니까 네. 사실 침엽수도 있고 화렵수림도 있고 혼효림, 호남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김희숙 진행자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네. 우리나라에 살림에는 침엽수림이 많을까요? 화렵수림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나오신 손님들한테 저 퀴즈를 진행자에게 낼 수 없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겠어요. 네.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네. 침엽수는 추운 지방에 많고 화렵수는 따뜻한 지방에 많았으니까 우리는 반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은 이렇게 네.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은 그 말씀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아하.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예. 그래도 어느 게 더 많냐라고 한다면 침엽수림이 우리나라요. 37%, 화렵수림은 32%. 근데 이거는 점점점 어떤 그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숲의 천이 자연적인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침엽수림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 거 맞죠. 예. 그리고 바로 그 단일 침엽수림 중에서 침엽수 중에서 소나무가 네. 단일 수종으로는 우리나라의 1등 가장 수종이다. 많이 네, 있다.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수호 님이 SNS에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산불이 많은 요즘입니다. 불이 지나가면 임도를 내고 대체조림을 소나무로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요즘은 산에서 땔감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조림을 하지 않은 곳도 침엽수와 화렵수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셔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침엽수 냅두면 침엽수, 화렵수가 섞여서 자라는 곳이 많은가 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네네.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 이제 그냥 놔뒀을 때 침엽수가 나오는 지역, 화렵수가 나오는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분은 인공조림 부분이시니까 조림 부분이니까 좀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산불이 나서 그냥 놔뒀을 경우는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그 산불 적진에서. 네. 근데 우리가 또 소나무를 산불에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좀 역설이긴 한데 산불로 해서 소나무가 망가졌는데 또 소나무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기가 소나무밖에 자랄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네.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사실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산불 피해 지역에 다시 소나무를 조림한다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네, 물론 100% 없다고는 말씀 못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다른 나무들을 많이 식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 질문 주셨어요. 침엽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공원에 심어진 키가 작은 소나무도 그게 이름이 소나무일까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조그만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거 아마 반송을 말씀하시는 것 반송이요?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소나무는 종으로서 소나무는 그러니까 네. 피누스 덴시플로라라고 하는데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소나무 안에 품종, 다양한 품종과 변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가운데 하나로 반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지나다가 보면은 이게 그 도로 가운데 거기를 뭐라 그러죠? 그쪽에 이게 반송을 분리대. 예. 네, 분리대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시멘트나 뭐로 이렇게 콘크리트 해놓거나 네네. 뺐었는데 요즘에는 그 반송을 이렇게 쫙 심어놓은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시는 게 혹시 반송이 아닐까? 네, 소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키가 작은 소나무는 아마 반송일 네, 것이다. 반송의 특징은 그러니까 지상부로 소나무가 올라오면서 바로 가지가 갈라지는. 맞아요. 그래서 그 키가 키 작은. 작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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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 우스운 게 네. 이제 아까도 파이너스 덴시플로라고 우리나라 소나무거든요. 우리가 네, 흔히 네. 보는 소나무인데 그 춘향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춘향목이요? 예, 옛날 궁궐이나 큰 절에 사용하던 고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북 춘향면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나서 춘향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상북도 춘향 지역에서 많이 나서요. 그래서 그걸 춘향목인데 그거나 반송이나 같은 소나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종명이 똑같은 소나무인데 네.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 따라서 춘향목처럼 아주 곱고 굳은 나무가
나무가 되거나 목재로 사용할 수 목재로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는 반동처럼 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종자는 똑같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종자는 똑같죠. 종자는 틀립니다. 종이 종자는 다른데 학명이 똑같다. 그 종이 같다는 건 둘이 교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교배는 가능한데 교배하면 또 다른 이상한 종이 나오겠죠. 네, 네. 재밌네요. 키 작은 소나무. 그리고 여기 현영아님이 데프리카에도 커피나무를 키울 수 있을 텐데 대구 분들이 자꾸 데프리카라고 우리는 놀리는 말이어서 그렇게 말 못하는데 대구 분들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네요. 오렌지 꽃 향이 그렇게 좋다는데 키울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어 데프리카에서 그러셨는데 커피나무나 오렌지 꽃 이런 걸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커피의 성지라고 하는 강릉 있잖아요. 근데 강릉이 또 커피로 유명한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뭐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물론 이제 거기서는 비닐하우스이긴 하지만 그런 분도 있고 뭐 제주도는 물론이고 뭐 많은 지역에서 커피는 재배하고 있고요. 네.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의 문태룡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묘목 3천 그루를 순천에 심으셨대요. 그래서 이번 겨울 지나서 살아남은 걸로 올리브 농사를 해보련다. 그래서 이렇게 막 추운데 올리브 나무가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겨울에 적산 일수라는 게 있어.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무가 살기 위한 온도에 이하의 일수가 얼마 정도 이상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식물의 생육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인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열대식물에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분히 뭐 커피도 물론이고 올리브 나무도 물론이고 뭐 다 거의 많은 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랄 것 같은데 우리처럼 눈비 오는 데서 어떻게 자라지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온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생물 생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고 잘 자르느냐 못 자르느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건조하고 뭐 이런 기후는. 얼만큼 잘 자라느냐는 그렇죠. 또 다른 문제다. 최숙자님이 오늘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플라타낫 나무 열매 원래 안 떨어지고 겨울을 나는 게 맞나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리고 포필러 나무가 탄소 흡수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전에 들을 때는 포자 때문에 생태 교란한다고 또 비판을 했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플라타나스 우리가 이제 흔히 버즘나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로수 중에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죠. 이제 엄청 크고 수피를 보시면은 버즘 핀 것처럼 이제 색깔이 껍질이 벗겨지는 나무가 플라타나스인데요. 이 나무는 원래 이제 조그만 공 모양의 그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게 겨울에 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안 떨어지는 게 맞고요. 안 떨어지는 2분 떨어지는데 그리고 뭐 근데 그게 계속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봄 되면 떨어지니까 언젠가는 떨어지긴 하는데 겨울에 붙어 있는 게 뭐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포플러 나무가 탄소 흡수를 한다는데 뭐 포플러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는 탄소 흡수를 다 합니다. 뭐 그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포플러가 포자 때문에 생태 교란종이 아니고 포플러 나무가 이제 꽃가루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드나무 꽃가루, 뭐 사시나무 꽃가루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봄철에 날리는 것들이 다 그런 버드나무로 포플러 위에 그런 꽃가루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느 정도 뭐 조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태 교란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그거는 자기들이 말 그대로 번식을 위한 자기들의 그거니까 인간으로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포플러나 버드나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식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생태 교란이라고 할 말할 것 수는 없을 같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치기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떡하죠? 금방 또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뭐 9개 시리즈를 계획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3년, 2년 계속 나와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침엽수파 박지원 이사님, 화렵수파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수석연구원님 오늘 질문 답변 많이 해주셨으니까 마무리 발언은 우리 박지원 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은 오늘 침엽수 화렵수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네, 저 침엽수파로서 네. 침엽수는 땡땡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엽수는 생명이다. 살아남음이 침엽수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네. 그럼 화렵수 얘기도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화렵수는 사랑입니다. 아하. 벌을 불어, 벌. 건축물 사랑하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사렵수들이 꼬시는 것도 있지만은 물론 같이 살자는 거거든요. 서로 네. 사랑하고 나눌 거 나누고. 그러니까 화렵수는 결국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엽수는 생명이다. 화렵수는 사랑이다. 둘 다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맞습니다. 네,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밴드나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다음에 두 분 오실 때 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